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는 안 써도 상관없죠? 네, 아마 끝까지 다 들릴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바뀌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제 논술을 준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제가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명인학원에서는 자유논술 대표 강사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웬만한 캠퍼스에는 전부 다 이제 수업을 전부 다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시연구센터에서 입시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정시, 컨설팅 외에도 자기소개서 지도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와 관련된 건 수능 빼고는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능 빼고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부천에 있는 학원인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한 8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천, 인천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인원을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카이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 근무하고서 그만뒀고요. 이제 여기 학교 강의, 논술 강의 나갔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에서 입시왕이라는 그 입시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래 자연논술 패널로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안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고 일단은 이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전국 모의논술 이거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의 논술 문제를 제가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라든가 여러분들 그 첨삭하다 보면은 그 채점 포인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전까지는 좀 올해로서 이제 논술 10년째 가르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재수종합반에서 수능 가르쳤어요. 수능 수학. 예, 그리고 학부도 전 수학과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드릴 거는 이제 논술 전형 입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논술 전형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서 이제 대학 결정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프로그램 이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2021학년도 논술 전형 입시 변화 보면은 학교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 자체는 똑같은데 이제 그 선발 인원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 근데 이제 선발 인원이 감소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고3 같은 경우가 전년도 고3에 비해서 5만 명이 적어요. 인원이. 그러니까 역대 최저 인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학령 인구 감소도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 선발 비율을 좀 높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이 11,000명 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이제 대학 선발 인원에서는 굉장히 적은 인원을 차지해요, 논술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형 따지면 원래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전형 중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대학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33개밖에 안 되죠. 맞죠? 그 나머지 그 외의 학교들은 이제 교과 종합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흰색 막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전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대학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 그 다음 논술 전형. 근데 이게 상위 15개 대학으로 가면은 이 뒤에 그 짙은색 그래프들이 보이죠. 맞죠? 이 짙은색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논술 전형의 선발 비율이 적은 편이 아니라는 거. 근데 보면 이제 놀라운 건 그거죠. 이제 교과 전형이 원래는 전체 대학을 따지면 1인데 그 상위 대학 가면은 교과 전형을 많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보이죠. 예,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학교의 내신을 다 똑같이 안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판단이 좀 더 자유로운 종합 전형을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지방권에 있는 하위권 대학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전형이에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을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입학사정관을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학사정관을 하려면 입학사정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서울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24명까지 있어요. 입학사정관이. 그 인원들의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정이 열악한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점수별로 해가지고 석차 나와서 합격자 나오는 교과 전형을 좀 선호한 편이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좀 달라진 점은 일단 시립대에서 뭐 1단계 내신 사정 폐지하고 2단계에서 논술 내신 4대 6으로 이제 해가지고 뭐 사정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1단계 내신 사정 폐지는 의미가 없어요.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 같은 경우는 1등급 대학생이랑 6등급 대학생이랑 점수 차이 얼마 안 나요. 근데 하지만 뭐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으로 만점 승부학교예요. 만점 승부학교다 보니까 내신이 좀 어느 정도 작용하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 대신 뭐냐면 선발 인원이 작아요. 100명대 초반입니다. 문이과 합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한테 가급적이면 시립대를 써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예. 예, 그래서 굳이 지가 이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쓰게 하긴 하는데 제가 추천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성대 같은 경우는 논술우수학과 논술우수 계약학과까지 신설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몇 명 안 돼요. 이거 한 12명?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연세대 원주는 뭐 내신 성적 반영 폐지, 한국산업기술대, 홍익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한국산업기술대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죠. 예. 그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었고, 이제 논술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거, 이건데, 홍익대가 이제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거예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논술 전형 반영 비율이 변화가 됐는데 이전에는 논술 6에 내신 4였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게 9대 1이에요. 논술 9에 내신 1.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4등급 넘어가면 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아예. 감점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내신이 40%였을 때 다른 학교 6대 4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른 게 뭐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기본 점수들이 있어요. 등급별로 기본 점수들이 있는데 그 기본 점수 차가 엄청 커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9대 1로 바꿈으로써 거의 의미가 없다, 내신이. 제가 봤었을 때는 거의 뭐 실수 하나 차이 정도? 1등급이랑 6등급이랑. 그러니까 실수를 한 1등급을 실수를 안 한 6등급이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올해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내신 사정하는 거 아직 안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못 해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 더 있다라면 이화여대랑 그 다음에 부산대가 의예과 논술을 폐지했어요. 그 정도?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변한 거는 없어요. 그냥 홍익대가 내신 반영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거. 그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죠. 이건 뭐냐면은 이 빨간색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현재 내신 성적을 한 4등급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보통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출신 학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랑 자사고랑 이제 강남권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어요. 조국 사태 이후로 그쪽 학교들을 좀 많이 안 뽑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피해를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작년처럼 뽑지 않을까, 원래대로 뽑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치동에서 계속 컨설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그래요. 휘문고 애들 같은 경우 2점대 중반 애들까지 의대 쓰라 해요. 종합전형으로. 어떤 학교에서 2점대 중반이 의대 쓰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학교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만 따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재작년에 이제 스카이웨드에서 그 입시 컨설팅 할 때 그때 이제 충북 제천시에 있는 거기는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본인 학교 전교 1, 2, 3등을 좀 컨설팅을 좀 해달라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신이 정말 좋았어요. 전교 1등은 그냥 소수점 자립수 1위였고 그 다음에 2등 1.1, 그 다음에 1.13 이렇게 됐었어요. 내신 성적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 굉장히 긍정적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교장 선생님 올해는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웬만한 게 다 4, 5, 4, 5예요. 등급이. 이게 전교 1, 2, 3등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도 내신을 원하는 상위권 대학 가서 모의고사 4, 5, 4, 5 나왔는데 쫓아갈 수 있을까요? 특히 이과인데. 대학 수학 따라가겠습니까? 대학 화학, 대학 물리 따라가겠습니까? 절대 못 따라가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출신 학교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출신 학교들을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이냐. 비교하는 건 간단합니다. 국가 수준 성취도고사라는 게 있죠. 국가 수준 성취도고사 보면은 거기에서 각 학교 평균 다 나와요. 지금 이제 올해 고2 학생들이 이제 작년에 봤었죠. 그래서 봤는데 그 점수들만 비교해도 학교들 랭킹별로 쭈르륵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겠죠. 맞죠? 예. 그리고서 서울대 합격생 한 5년 정도? 그 정도 통계내 보면 고등학교 서열화 시키기 진짜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이제 그런 여태까지 종합전형들을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죠. 우리 학교 이과에는 어떤 학교에 어떤 고등학교에 몇 등급 맞는 학생이 와서 성취도가 괜찮더라. 그럼 그 정도 애들 계속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 요 등급 맞는 애들 뽑아놨더니 학업 성취도도 안 좋고 그다음 학교도 그만두고 그렇게 하면 뽑을 이유가 없죠. 그런 아이들을.
맞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안 뽑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데이터에 의지해서 학생들 뽑는 전형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보통 일반 학교를 따졌었을 때 보통 이제 4등급이면은 이제 지방대 쓰죠. 보통 아마 저희 천안권이나 그쪽 아마 합격이 나오지 않을까. 천안, 대전 그 정도권, 아니면 강원 이 정도. 근데 물론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에 힘들고 아마 사립대 쪽에서 아마 합격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하다 보면 돼요. 교과랑 종합이랑. 자, 근데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내신 성적이 구애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제가 내신 성적 정리한 걸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1등급이랑, 내신 성적 1등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등급 때 전체 학생을 얘기해요. 그리고 내신 성적 6등급, 그러니까 6등급 때 전체 학생. 얘네들 점수 차이, 내신 성적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실수 하나를 만회할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내신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전국 기준 인문계고등학교는 여기서 보면 문이과 총합 대신 3등급 이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서울 하위권까지만 하려고 해도 보통은 2등급 때 후반까지 나와줘야 돼요. 2등급 때 후반까지는.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통계를 내본 결과, 내신 3등급 이내, 그러니까 2점대 후반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10% 초중반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원래 이제 3등급이 21% 초과서부터 시작이죠. 그러면은 1등급 때, 2등급 대 학생은 학교마다 21%가 존재해야 되지만 학생들마다 과목별 성취도가 다 달라요. 과목별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2등급 후반까지 따져보니까 보통 한 10% 초중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친구들을 위한 전형이죠. 보통.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인서울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논술 전형을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논술 전형에 반영되는 것 중에서 내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이거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보세요. 내신 실제 반영 비율 보면은 이거는 이 표는 제가 어떻게 작성을 하게 된 거냐면은 원래 학교마다 내신 성적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등급 간의 점수차도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제가 획일화 시켜가지고 논술고사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했었을 때 그때 1등급과 6등급의 점수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보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 빵점 돼 있죠. 왜냐면 연세대는 내신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연세대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 건국대 얘네는 내신 반영이 안 돼서 1등급 대학생이랑 6등급 대학생이 빵점 차이가 나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 1.23 차이 나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6등급 대학생이 1.23점 감점되고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1등급 대학생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근데 1.23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보통 우리가 이제 논술 전형에서 짜잘한 실수 하나 했었을 때 보통 기본적으로 2점씩 감점 시작해요. 2점씩.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1등급 학생이 2점 감점 당한 거랑 6등급 학생이 감점 안 한 거랑 보면은 6등급 학생이 더 높은 점수라는 거 알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뭐 경희대 6점, 숙명여대 8.4점, 가톨릭대 5.3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전부 다 무시할 수 있는 수치라고 봐야 돼요. 중앙대 1.3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근데 보면 여기 홍익대는 25점 돼 있는데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한 거고 올해 홍익대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아마 3점 이내로 차이 날 거라고 봐요. 3점 이내로. 그래서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해 같은 경우 한 3점 정도 그 정도 차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이화여대가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이화여대 보면 18점 차이 나요. 18점. 그러니까 이화여대는 솔직히 저도 4등급 넘어가는 학생들은 지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대는 이제 다만 뭐냐면은 내신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했었을 때 내신을 반영하는 과목 수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거에 대해서 1학년 1학기부터 보통 3학년 1학기까지 아니면 재수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평균 내신을 그 단위수를 해서 이제 단위수를 반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균 내신을 이제 반영을 하는데 이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얘네가 아마 상위 30단위일 거예요. 30단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번 학기에 우리가 국어가 5시간이 있다 이번 주에 한 주에 5시간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게 5단위죠. 맞죠?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오면 30단위 집어넣으면 돼요. 그 국영수가에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신보다 훨씬 더 잘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대 같은 경우에는 4점 중반? 그 정도까지 3점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이제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수능 최저 충족률에서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문 이렇게 있는데 최저 통과율 한번 보세요. 최저 통과율. 자, 최저 통과율을 보면은요, 19.1%, 30%, 45.4%, 45.1%, 50.8%, 41.9%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앙대 보세요. 별로 못 맞히죠. 맞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경쟁률이 높다고. 경쟁률이 높다 하여 우리가 무조건 이제 안 들어가고 할 게 아니라,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충족률 10% 정도밖에 안 돼요. 뭐 경쟁률 300대 1 이렇게 나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곳곳에 다 빈자리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선 내신 실제 반영 비율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일단은 수능 최저를 까다로운 학교를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경쟁자들을 떨굴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준 게 지금 과별로 이제 자 논술 성적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하고 최저 충족률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예과, 화학공학과, 약과학과, 화학과, 응용물리학과, 한방재료공학과,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 이렇게 해서 총 7개 학과만 제가 추려서 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자, 논술 성적 보면은 자, 여기는 의예과는 85.9점이다. 근데 화공이나 약과학과보다 점수가 낮네요. 왜 그러냐? 얘는 의치안을 따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이 다를 수밖에 더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의대 논술 치고는 지금 85.9점이면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얼마나 꼼꼼하게 답을 쓰냐가 관건이라 여기 85.9점 이렇게 되고, 여기 세 개 학과는 만점 승부죠. 보면 알겠지만 만점 승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수 싸움이었다는 얘기예요. 실수 싸움. 그래서 95.4, 95.3, 97.4 이렇게 되고, 그 밑에 학과는 84.1, 82, 85.1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랑 응용물리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랑 아래랑 좀 온도가 좀 많이 다르죠. 맞죠? 자, 이거는 도대체 어떤 온도 차이냐? 보면은 위에는 화공이나 약과학과나 아니면은 화학과. 얘네 같은 경우에 인기학과예요. 인기학과. 근데 밑에 응용물리학과, 한방재료공학과, 사회기반 시스템, 비인기학과죠. 누가 봐도. 자, 도대체 응용물리학과 나와서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맞죠? 이게 인기학과, 비인기학과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요. 딱 그 얘기 들으면 돼요. 이 과가 뭐 하는 과지? 그런 의문이 들면 비인기학과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뭐. 메카트로닉 공학과가 뭐 하는 데냐? 뭐 기계공이랑 비슷하긴 하겠죠. 근데 많이 안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거의 비인기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응용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학도 이제 굉장히 싫어하죠.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앞에 응용이란 말이 더 붙죠. 맞죠? 그러니까 더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낮죠.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도 낮죠. 맞죠? 그리고 한방재료공학도 마찬가지죠. 논성적도 낮고, 그 다음에 경쟁률도 낮고, 그 다음에 충족률도 낮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회기반 시스템. 이거는 말 바꾼 거예요. 사회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 뭘까요?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바로 토목공학입니다. 토목공학과 이름 바꾼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졸업하는 끝까지 아마 남학생들만 보다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들도 잘 지원 안 할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토목공에서는 그거죠. 나중에 취업해도 그거죠. 남자들밖에 못 보죠.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아마 이성을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논술 성적도 낮고 최저 충족률도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 한다라면은 수능 최저 있는 학교에 비인기학과를 노리면 훨씬 더 많은 경쟁자를 떨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올해 변화되는 것 중에서 이제 그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기 홍익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겟 잡기 좋은 이유가 뭐냐면, 수능 전에 봅니다. 일단 수능 전에 보고, 수능 최저가 3과목 합 8등급이에요. 3과목 합 8등급. 그 3합 8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탐구 하나 반영돼요. 그리고 내신이 올해서부터는 적게 반영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노려치기가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 학생들이 그래요. 대다수가 그 홍익대가 수능 전에 있어서 납치당할까봐 섣불리 지원들을 안 합니다. 근데 저도 여태까지 매년 한 2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매년 납치되는 학생은 잘해야 1명 나와요.
납치된다는 건 여러분들의 오산이에요, 오산. 절대 납치 안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납치가 일어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지원을 안 하죠. 9월 모의사 딱 보고 나서 얘는 그 이상 가겠다. 그러면 애시당초 지원을 안 시키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경쟁률이 낮아요. 일부 학과는 10몇 대 1까지 나와요. 10몇 대 1까지. 경쟁률이 10몇 대 1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거기다 수능 최저 충족률 한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홍익 때는 그러면은 어떤 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자리까지도 가요. 그래서 본인이 좀만 어느 정도 답안만 좀 꼼꼼하게 쓰고 문제만 풀면은 충분히 합격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합격을과 관련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설명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보통 이제 대학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저도 이제 학생들 컨설팅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내신 성적을 가장 먼저 봅니다. 출신 학교랑. 왜냐면 이제 교과 전형을 또 지원할 수 있냐 없냐를 이제 보기 위해서인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예측하기가 제일 편해요. 왜냐면 거의 이전에 합격생 나왔었던 그 등급대에서 거의 결정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적이지만 가장 높은 학교가 한양대라는 거. 가장 높은 학교가 이제 한양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이화여대, 시립대, 인하대, 홍익대, 단국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학교들 좀 몇 개만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보면은 내신컷 보면 아시겠죠? 다 1등급 때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보통 1등급 대 학생들이 이런 학교들을 우리 지원을 잘 안 해요. 맞죠? 1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을 잘 안 하죠. 예, 그리고 수능 최저 있는 학교들이 대다수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워낙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해가지고 제가 이제 스펙트럼 이렇게 좀 나열만 해봤는데 이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서울권에서 이제 중위권 고등학교, 거기서 보통 평균적으로 요 정도 학교를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스펙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전년도 이제 해당 고등학교의 실적을 이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내 출신 학교에서 나랑 똑같은 비슷한 등급의 학생이 어느 학교, 어느 과를 합격했는지 그걸 보면은 가장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형을 결정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첫 번째가 희망대학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희망대학을. 그래서 내가 어느 이제 대학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느냐 그걸 좀 결정한 다음에 목표 대학 최대치를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의 내신과 모의고사 등급을 이제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더 좋으면 교과나 종합전형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게 좋고요.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으면 논술이나 정시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6월 모의고사 딱 보고 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요새 이제 신규생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신규생들이 왜 많이 들어오냐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다들 그러죠. 지금 뭐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 뭐 밑에 독학재수에서 이제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이랑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 성적이랑 온도 차이 굉장히 크죠. 맞죠? 저도 이제 재수종합반에서 10년 담임 생활했어요. 10년 동안. 그러면서 항상 이제 학생들에게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재수생의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애들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는 수능고사에서는 잘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들 막 애들 같은 경우도 저 정시 노리겠습니다. 올해 정시 상위권 대학 정시 선발 인원 40%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정시 노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정시 아무나 가지는 않죠. 맞죠? 저 정시 컨설팅까지 다 하는데 애들 모의고사 발전 추이만 봐도 알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정시 성적에 비해서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 논술이랑 정시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면은 많이 지원하면은 더 많이 합격 확률이 높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은 모든 전형을 한 전형에 올인하는 건 진짜 위험해요. 모든 전형을 한 전형에 올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육종합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대학이 수능 최저가 없어가지고 수능 공부를 안 하게 돼서 수시 탈락하면 바로 곧장 재수행이에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육종학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이나 면접관들이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점수를, 면접 대상자를 올리고 점수를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정량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도 어떻게 뭐라 할 기회가 없어요. 왜 떨어졌죠? 아, 다른 학생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따질 근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고, 육론술 같은 경우에는 과반 이상의 수능 최저가 있어서 수능 최저 미달성 시에는 이것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그냥 6개가 다 날아가 버려요. 6개가. 그러니까 이게 종합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학생이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선별을 한 다음에 그 전형을 좀 어느 정도 좀 갈라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전형에 올인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뭐냐면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분산해서 쓰는 게 이제 가장 좋다. 예, 그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조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논술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일 먼저는 이제 초기 상담을 해요, 학생들. 초기 상담을 해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전형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상담을 합니다. 학습 상담은 모의고사 발전 추이를 봐요. 왜냐면은 저 역시도 논술 합격생들을 많이 높이려면은, 늘리고 이렇게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저 있는 학교를 지원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최저를 잘 맞추면 잘 맞출수록 저 역시도 그거예요. 합격률이 더 높아져요. 괜히 애들이 모의고사 성적은 안 되는데 눈만 높아가지고 대학 막 연대 이런 데만 계속 지원시키다 보면은 진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현실적으로 학생들 학습 상담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수시 전략, 그 다음에 원서 지원할 때도 원서 지원 상담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시 성공까지 이렇게 5단계 프로그램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첨삭 6단계 프로그램이에요. 제일 먼저는 제가 지금 이 미근 캠퍼스에서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이 제 기본 교재는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챕터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교재는 다 끝났고, 지금은 이제 수준별 교재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제가 이제 첨삭을 좀 많이 해요. 꼼꼼하게 많이 하고, 이제 과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소한 감점 요소들이 생길까봐 그래요. 사소한 감점 요소들이. 그러니까 감점 요소들을 줄이면은 뭐냐면은 보통 논술 합격자는 합격자 평균 그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2점 사이에 가장 많은 비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통계 이제 공부해보고 이렇게 해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 정규분포 그래프 보세요. 보면 알죠. 평균에 다 몰려있죠. 모든 집단은. 맞죠? 그렇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첨삭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논제 파악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 계획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풀이하고 답안 작성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첨삭을 하고, 제가 첨삭한 걸 토대로 학생들이 답안 제작성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답안 제작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첨삭해준 거를 보고서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과식 그 필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첨삭 받은 거를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제작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시 한번 그 제작성을 함으로써 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그렇게 해야 본인 머릿속에 각인 효과가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이렇게 해서 이제 6단계에 걸쳐서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 저희 모의 논술을 한 달에 한 번씩 봐요. 제가 출제한 거를.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모든 친구들이 보통 1시간 분량짜리로 이제 모의 논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 논술 이제 성적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본인의 이제 발전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나갔고요. 기하 벡터는 안 나갔어요. 그리고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기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백을 출제하겠다고 한 학교가 있어요. 연대, 그 다음에 성대, 이화여대 세 군데에 출제한다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백은 아마 수업 시간에 안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백 같은 경우는 기백을 출제하는 학교들 지원하는 친구랑 지원 안 하는 친구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백은 제가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동영상 강의를 제가 올려놓을 거고, 기백 내용 정리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증명, 그리고 나서 이거랑 관련된 문항, 이거 대략 한 4강 정도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름방학에 그래서 이제 이거 수업을 제가 촬영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한 캠퍼스에서 제가 한 다음에 그걸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뭐 카메라나 이런 거 방송 장비를 갖고 왔지만 제 집이 멀어요. 저 일산 쪽이라 여기까지 오는데 저 다 들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맛이었겠죠. 가방까지 메고 비 오는데 맞죠? 그래서 이 오프 촬영은 어디에서 하냐면 저희 집이랑 가장 가까운 캠퍼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산에 있는 캠퍼스에서 촬영을 하고 그때 만약에 현강을 들을 학생들은 오셔도 돼요. 일산으로 와도 되는데 무료입니다. 무료 강의예요. 기아는 기아 무료 강의니까 오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기백 이것도 제가 어쨌든 현강으로 수업은 안 하지만 그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저거를 현강에서 캠퍼스에서 유튜브 라이브 강의로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맞는 학생들은 라이브 강의를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그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녹화된 거 업로드된 강의를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전략으로 해서 수준별 교재, 그래서 상, 중건, 학원 이렇게 해서 학생들 이제 수준별 교재를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군 캠퍼스 같은 경우에 상권으로 지금 수업 진행하고 있어요. 상권으로 수업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수준별 교재가 끝나면은 그러면은 대학별 대비 교재로 나가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지원 대학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대학을 포커싱 맞춰놓고 공통으로 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일단 포커싱 맞춰놓고 먼저 갈 거예요. 그리고 실전 파이널 때 학생들이 지원하는 개개인별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 맞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앞에서 나갔었던 그런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동영상 강의 올려놔요. 제 유튜브 채널에 지금 동영상 강의를 지금 이제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 제가 올려놨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제 기본 교재 12강까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주서부터 촬영이 시작될 거예요. 다시. 그래서 1강서부터 계속 올려놓을 건데 그거 보고서 여러분들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고 문제풀이하고 답안 작성해 오면은 제가 다 첨삭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가는 교재 외에도 이렇게 복습할 수 있는 수단들을 계속 해가지고 학생들 피드백을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현역들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피드백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재수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때서부터 같이 피드백 들어가서 지금 논술 성적 방학 동안에 방학 이후서부터 계속 끌어올리는데 좀 주력을 많이 할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현강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양하게 이제 학생들 그 강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제 업로드하고 학생들이 해오는 거를 제가 계속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모의논술 이제 실시한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모의논술 시험지를 제가 지금 입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의논술 이제 놓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시험지 다 제공을 해주고 답안 써오면 이제 그거 채점을 해줄 생각이고요. 그리고서 그거에 대한 해제 강의도 제가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첨삭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해제 강의 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재작성 해보고 그런 다음에 평가 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보다 더 이제 꼼꼼하게 체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근데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첨삭된 거는 그 뒤에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 첨삭된 거는 그 첨삭 샘플 없나요? 있구나. 첨삭 샘플이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 교재, 기본 12강짜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는 그 진도 교재다 보니까 그 안에 제가 그 킬러 문항 있죠. 수능 킬러 문항이랑 같이 해가지고 수업을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킬러 문항도 거기 이제 유인물 딱 보면은 그 킬러 문항 그 강의마다 이제 4개 문제씩 풀게 되어 있는데 그거랑 이제 같이 병행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뿐만 아니라 킬러 문항을 대비하는 그런 것까지도 해서 그러니까 연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려요. 여러분들이야 뭐 킬러 문항 보면 바로바로 생각 안 나겠지만 솔직히 이번에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6월 모의사도 맞죠. 4월 모의사는 저 다 한 방에 풀었어요. 고민할 필요 없이. 6월 모의사는 아직 다 안 풀어봤는데 6월 모의사 같은 경우는 킬러 굉장히 쉬웠다고 하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봐서는 6월 모의사도 아마 풀면 한 방에 풀지 않을까. 근데 저 수능 가르친 지 10년 넘었어요. 안 가르친 지. 10년 넘었으면 그 논술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방에 풀린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문항 난이도 그렇게 첫 번째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의도를 아니까 금방 풀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 뒤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 합격자들 해서 나와 있어요. 이거 제 개인 실적이에요. 제 개인 실적이니까 그것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